이 영화를 볼까? 본 척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이제는 가을의 기운도 하나도 없고 첫눈까지 펑펑 왔잖아요. 첫눈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세 번째 눈까지 펑펑 왔어요. 겨울이 만연한 것 같은데 저희는 이번에 황골탈퇴 시간에 겨울과 가을의 경계에 서 있는 영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네요. 그 전에 이 방송이 공개되었을 땐 12월이 이제 시작되었을 때니까 다들 12월 하면 좀 설레는 느낌이 있기도 하잖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기도 하니까 다들 연말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물으면서 시작하고 싶어요. 세미님은 계획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지난주도 그 한 팀을 만났는데 선배와 후배를 만났는데 그게 송년회죠. 다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흥청망청 연말을 보내는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는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12월 연말에 또 내년 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좀 마음이 복잡하긴 한데 그렇게 좀 내면의 시간을 가지면서 보낼 생각입니다. 제이님은 무슨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저도 내년을 준비하는 게 특별한 계획이 없어서 원래 저는 항상 연말이라고 연초라고 들뜨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생민 선생님 들뜬 스티치. 근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그냥 한 번도 이런 생각한 적 없는데 내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내년을 위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일을 처음으로 난생 처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올해는 진짜 처음으로 진짜 올해 너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힘든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에너지가 빠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힘들었는데 연말 계획이 저는 특별하게 있는 거 아닌데 제가 어제 제이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 덕질하는데 티켓팅 성공했거든요. 어제. 저도 어제 새벽에 한번 들어가봤어요. 근데 그게 1월 공연인데 제가 덕질을 막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 덕질을 하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막 글을 보는데 콘서트가 1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거의 2달이 남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헬스장까지 끊어서 체력을 기른다는 거예요. 콘서트를 즐기려고. 그래서 저도 연말에 나름 힙합 콘서트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도 체력을 길러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12월 달은 저에게 회복의 힐링의 한 달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3명 멤버들끼리 연말 계획 공유해봤는데요. 정말 별거 없고 여러분들도 들뜸 스티피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약간 힌트를 드렸는데요. 이번 황골탈퇴 리메이크 시리즈의 마지막 선정 영화는 김태용 감독의 2011년 작품인 영화 만추입니다. 이 영화 만추의 경우에는 66년도 이만희 감독을 시작으로 벌써 5번이나 리메이크가 된 작품이라고 해요. 저는 이 영화를 예전에 보긴 봤는데 봤을 때 보면서는 되게 좋아했던 느낌이 드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송 진행하는데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영화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알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자세하게 스포일러 들어봐야겠죠? 제이님께서 완벽한 스포일러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영화의 배경은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여러님이 덕질하는 그분의 고향. 너무 예쁘다. 시애틀에서 정신없이 나타난 애나의 모습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애나가 막 길바닥에서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 집에는 한 남자가 쓰러져 있고 그 애나는 쓰러진 남자 주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면서 넉나간 듯이 입안에 막 넣어서 막 먹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리고 7년 후로 시간이 흐르는데요. 7년 후 애나는 어머니의 장례를 참석하기 위해 교도소로 사흘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나는 교도소에 있었던 모습이 수르륵 나오면서 그녀의 휴가를 시작으로 영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휴가를 받고 어머니의 장례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시애틀행 버스를 타는데요. 그 버스를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올라타게 됩니다. 되게 시애틀이라는 배경 특성상 뭔가 동양인이라서 뭔가 눈에 띄게 돼가지고 애나가 그냥 그 남자를 한번 훑어보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 남자는 버스를 급하게 탄 탓인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쫓기는 탓인지 모르겠는데 버스비가 없다고 이렇게 버스 안을 탁탁탁 훑어보다가 동양인 여성 애나를 발견하게 돼서 그녀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해요. 애나는 훈에게 돈을 빌려주긴 하는데 별로 그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가지고 돈을 빌려줘도 다시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훈이는 왠지 모르게 애나, 사연 있어 보이는 애나, 탕웨이라서 그런지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자신의 시계를 담보로 애나한테 주면서 막 몇 시냐고 자꾸 물어보면서 쿰척대면서 그녀에게 꼭 그 시계를 담보로 갚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애나는 별로 훈이한테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면 굉장히 지금 심란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둘은 이제 시애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애나는 시애틀에 도착했지만 바로 자신의 집에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마치 어딘가로 다시 돌아가려는 것처럼 버스표를 사려고 매표소를 섰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섰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안 사기로 결심을 하고 그 정류장을 나오면서 다시 훈이를 만나게 됩니다. 네, 훈이가 막 알고 봤더니 제비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제비라고 말을 하진 않고 그냥 뭐 여성들을 에스코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제비 훈이는 애나에게도 친절하게 에스코트를 하게 되면서 시애틀 곳곳을 자신이 관광을 해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둘은 시애틀 볼 것 없는 시애틀에 관광을 하면서 더 친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둘 뭔가 이제 어차피 떠날 수밖에 없는 애나와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이 쉬운 훈과 그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일어날지 영화는 미궁 속으로 빠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제이님을 통해서 완벽한 스포일러 들어봤는데요. 들으니까 그 영화 특유의 색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몽타주, 미장센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 시애틀이라는 공간이 만추라는 제목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내용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그 탕웨이님의 그 수수한 그 아름다운 얼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이 영화가 개봉했을 당시가 2011년도인데 이게 현빈 씨가 아마 입대하기 직전에 개봉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바로 직전에 시크릿 가든 드라마로 인해서 엄청나게 대박 흥행을 터뜨린 상태였거든요. 근데 현빈 씨가 좀 부진했던 것 같아요. 계속 부진하다가 시크릿 가든으로 다시 엄청 빵 떴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멋있는 김주원님 이름도 기억해. 시크릿 가든의 주원님을 기대하며 만추를 봤는데 그 수염이 덥수룩한 제비로 나와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 영화를 개봉 당시에 두 분 다 보셨나요? 예, 저는 극장 가서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영화도 그 당시 한국에서의 박스 오피스 성적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채 100만이 안 든 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용 감독의 그 영화들 있잖아요. 그렇게 필모그래프가 영화가 많진 않죠. 뭐 그런데 그 영화들 중에서는 가장 흥행했는데 그렇게 그 아마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좀 만족스러울 만한 성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영화 개봉했을 때는 안 보고 제가 시애틀 여행 가게 돼가지고 여행 가기 전에 봤거든요. 그래서 여행 가고 난 후 아니면 직전에 영화를 보면 뭔가 그 여행을 앓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그 추억에 빠져가지고 맞아 저기 나도 갔었는데 약간 이런 거 기대하고 이 영화를 봤는데 제가 시애틀에 2주 동안 있었는데 여기는 한 하루 정도의 시애틀 모습이잖아. 근데 정말 시애틀은 하루면 다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그렇게 그렇게 앓을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기억이라서 별로 그렇게 인상 깊지 않았었어요. 이 영화가. 저는 꽤 인상 깊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탕예이라는 배우를 잘 모르고 고작해야 색계의 배우? 근데 색계를 제대로 보지 않았었거든요. 그때도 이게 가을 정도에 개봉을 했어요. 이게 그 제목 마냥 만추잖아요. 늦을 만자니까 우리말로 풀어 쓰자면 늦은 가을이죠. 이제 늦은 가을날 혼자 가서 이 영화를 봤는데 굉장히 쓸쓸했던 영화의 여운이 굉장히 많이 오래 남았어요. 그러면서 탕웨이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이 영화를 봤을 때. 탕웨이가 정말 얼굴에 빛이 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극장을 나왔고
나도 모르게 이제 팬이 되는 영화. 게다가 이 영화가 지금은 뭐 김태용 감독과 탕웨이가 좀 연을 맺고 결혼까지 네. 했잖아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화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흥행 성적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계속해서 회자되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의 결혼 때문에. 네, 약간 저는 그게 영향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저도 이 영화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김태용과 탕웨이가 만나게 된 계기라는 건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영화가 이만희 감독의 그냥 전작이만 있고 다른 원작이 있는 줄 몰랐어요. 리메이크 작기. 근데 이번 찾아보니까 이만희 감독 66년작, 김수영 감독 82년작, 김기영 감독 75년작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리메이크를 한 작품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만희 감독의 영화가 그냥 필름이 유실되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정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영화들을 만약에 보셨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크게 뭐 꼽을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김태용 감독의 버전의 만추를 제하고는 뭐 김기현 감독이나 김수영 감독의 작품 못 봤어요. 이제 김수영 감독 같은 경우는 만추라는 건 김혜자 씨 버전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볼까 했는데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리메이크 되는 좀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종의 우리 여름님께서 잘 설명하셨다시피 이게 이만희 감독의 원작인 만추는 유령 같은 영화잖아요. 네. 예, 그 유령 같다는 게 원작 필름이 소실돼가지고 시나리오만 남아있고 그 시나리오를 계속 바탕으로 리메이크하는 이제 그런 영화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뭐 우리가 이제 영화사, 한국 영화사에서 보면은 뭐 아리랑 이런 영화도 소실된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구전을 통해서 전해지는 영화. 그래서 이제 유령 같은 영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 영화를 계속 보고 또 계속 이제 만들어낼까. 예. 저는 김기영 작품이랑 김수영 작품을 봤거든요. 이 방송을 하기 전에. 근데 정말 세 작품 다 느낌이 달라가지고 약간 그래서 이만희 감독의 작품이 어떤지 너무 궁금한 느낌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기영 감독은 저희가 많이 알다시피 되게 그때 당시에는 B급이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되게 기이한 느낌이 많이 나는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김수영 감독님은 되게 전형적으로 멜로드라마 같은 느낌이 많이 나고 김태용 감독님은 되게 저한테는 그냥 멜로라는 느낌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만희를 따라서 그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일본 그 작품은 안 봤지만 이렇게 다른다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새 작품 다? 그래서 이만희 감독 작품이 너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영화에 필름이 없고 시나리오만 있게 되니까 영화가 진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영화의 매력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리메이크가 계속되는 이유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특히 이만희 감독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만희 감독의 특유의 무드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 분위기가 저도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분위기를 저도 김태용 작품을 보면서 되게 많이 재현하려고 했다라는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만희 감독만큼 뭐 그런 분위기를 살리지 못한 건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영화가 어찌됐든 멜로드라마라는 장르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멜로드라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거 당연히 남자 배우와 여자 배우 두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겠죠. 근데 이때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제비라고 말씀하셔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이 한국 영화 에서 제비라는 그런 남성의 직업이 막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왔을 때 윤리적으로 약간 문제를 삼지 않고 그냥 그런 직업 약간 이렇게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 여자가 나 꽃뱀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비난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훈이가 제비라는 직업을 가졌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또 애나가 또 복역수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런 약간 비밀스러운 인물처럼 그려지는 그 설정도 되게 재밌는 것 같은데 그 인물들의 설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제비라는 직업 때문에 이 영화가 당연히 진짜 옛날 영화스럽다 리메이크답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작품들을 보니까 오히려 뭐 김수영 작품이랑 김기영 감독 작품을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 그 남자 주인공들은 너무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범죄를 저지르긴 하지만 그들도 결국에는 애초에 김수영 작품에서 정동환 씨가 연기를 하시는데 정동환 씨는
그렇게 딱히 직업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뭔가 조직과 연루가 돼가지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김기영 감독님 작품에서는 엄청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냥 진짜 돈 빌려줬던 거 그냥 돌려받으러 갔다가 친구가 내가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옆에 있던 돈 빌려준 친구 갑자기 택시 운전사를 죽이나 해가지고 자기가 범죄에 연루되는 되게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왜 제비지? 이런 의문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달라서 느낌이? 현빈 씨가 이제 연기하는 훈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뭐 원색적으로는 제비라는 말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화 속에서도 보면은 그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했던 과거에 한 여성과의 그 관계 때문에 그 남편인 또 보스에 이렇게 쫓기는 그런 역할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 보면은 훈이 버스를 타는 것도 그런 조직원들을 피해가지고 우연히 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우리 탕이 애나가 어머니의 상 때문에 잠시 휴가를 받아서 그 감옥에서 나온 걸 이제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정말 남성 관객보다는 여성 관객들에게 좀 호소하는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멜로드라마고 멜로드라마라는 건 기본적으로 남성 캐릭터가 중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캐릭터인 애나가 중심인 거고 애나의 그 시선과 감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훈이라는 캐릭터는 그냥 애나를 중심에 두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위성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계속해서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잘 움직이지 않아. 이 애나라는 캐릭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재미나게 보이더라고요. 그 위성같이 빙빙 돈다는 표현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영화를 생각하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마지막 장면이 제일 많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훈이를 기다리는 애나의 모습이 나오죠. 둘이 나중에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약속 일자인 거죠. 그날 애나가 훈이를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면서 되게 인사말 같은 걸 연습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빙빙 돌던 훈이가 사라지고 애나가 완전 중심이 되는 장면인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가 만약에 여성 관객들에게 호소한다면 그 엔딩 장면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마지막 장면이 약간 명장면으로도 꼽히는 것 같은데 두 분도 이 장면 인상 깊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그 장면이 여운이 있어서 좋긴 좋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기다림의 대가를 우리 애나가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안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남성은 정말로 그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 것 같고 훈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수많은 여성을 좀 사이에 두고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애나가 좀 헛된 기다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을 굉장히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여성 캐릭터가 과거에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우연히 마주친 그 인연을 갖다가 꼭 부여잡고자 하는 좀 헛된 희망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훈이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의 마지막 장면에 나와서 크레딧이 는 아니고 그냥 타이틀이 같이 엔딩 타이틀이 뜨면서 그 장면이 나오는데 마치 이 크레딧이 다 올라가고 나서 훈이가 나타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훈이는 갑자기 항상 나타났거든요. 마지막에 떠날 때도 버스에서 막 떠날 것처럼 안녕 이러더니 갑자기 버스 타가지고 마치 등장했을 때처럼 그래가지고 왠지 나타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만약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애나가 계속 극 중에서 사랑에 대해서 되게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 남편한테도 그렇고 자기가 좋아했던 자기한테 도망치자고 말했던 옆집 오빠라고 해야 되나? 그 오빠한테도 배신당해서 뭔가 사랑에 대한 희망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훈이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다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준 어떤 훈이의 그런 능력 때문에서라도 훈이가 오지 않아도 훈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속에서는 그 김태용 감독 버전의 만추에서는 애나가 어떤 범죄? 왜 살인을 저질렀는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이전의 작품들 다른 리메이크나 본래 원작에서는 남편을 살해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은 이 애나라는 캐릭터를 봤을 때 애나가 일종의 가정폭력의 희생자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폭력의 희생자였기 때문에 우발적인 범죄, 사진을 저질러서 지금 감옥에 오랜 시간을 갖다 보내고 있는데 다시 또 어떤 남성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가족을 이루려고 하는 게 좀 모순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네. 가부장적인 그 모습에서 피해자인데 다시 또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근데 김기영 작품 같은 경우에서는 그 김지미 씨가 연기하셨는데 김지미 씨가 엄청 약탈당해요. 그게 성적인 약탈? 그러니까 강간을 진짜 많이 돼요. 진짜 이용도 많이 당하고 마치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갔다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마치 모성애를 자극해가지고 내 자식이 있는데 이 아이 좀 봐주세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식도 빌린 자식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들한테 엄청 성적인 약탈을 엄청 많이 당해요. 근데 그 김지미 씨 상대분 배우분 성함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훈이 역할을 하는 남자 주인공이 다가와요. 근데 이 영화 만추 2010년 작품에서는 그 교도관이 나오지 않는데 나머지 두 작품에서는 교도관이 항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 2010년에는 정보가 발달돼가지고 핸드폰으로 그냥 어디에 있나 이거를 보고받긴 한데 그 두 작품에서는 교도관이 항상 그 여자 주인공을 따라다니는데 그 김기영 씨 작품에서는 그 교도관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교도관이 물론 그 남자 주인공이 그때도 여자 주인공한테 되게 관심이 많긴 한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해도 김지미 씨가 별로 반응이 좋지가 않으니까 왜냐면 정말 요즘에 흔히 말하는 진정한 남성 혐오를 가지신 분이라서 그래서 절대 막 말도 안 하고 막 흠칫흠칫하고 막 이러는데 그 교도관 분이 그 남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말해요. 저 여자가 나는 너무 불쌍한 것 같다고 저 사람이 살아온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을까 봐 자기는 너무 무섭대요. 그래서 잠깐 이 사람이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저 사람이 사랑의 진정성을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이 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러고 남자 주인공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하네요. 다르네요. 근데 남자 주인공이 처음에 안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왜 무슨 경로로 제가 이거 보다가 너무 잠이 많이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근데 막 분위기가 막 전환이 돼가지고 막 뭔가 사랑하는 듯 하지만 뭔가 그 사랑마저도 뭔가 약탈에 가까운 사랑이 돼가지고 근데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김지미 씨가 사랑의 가능성을 믿고 뭔가 인간에 대한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제가 봐서 그런지 왠지 애나한테도 사랑을 믿지 않았던 그녀에게 사랑을 쉽게 줄 수 있는 훈이라는 남자가 다가와서 뭔가 그래도 잊고 있었던 그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일깨워주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가능성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애틀이라는 이 공간과 시간을 보면 시간은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뭐 그 시대인 것 같고 훈이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미국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시애틀을 왜 선택했을까? 여기는 정말 자욱한 안개만 저는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도 우리 애나의 기다림이라는 게 그런 안개 속에서 누가 올지 모르는 그런 기다림을 좀 표현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나의 그 기다림이 물론 우리 제이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누군가 꼭 그게 훈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좀 부정적으로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안개 때문에 그냥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런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저 여성 캐릭터가 아까도 이제 김지민 씨 버전의 그 육체의 약속에서 그렇게 수탈을 당하는데 지금 얘기만 들어도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이 김태형 감독 버전의 만추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 직접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서 저는 그래서 더 이 애나 역할을 한 탕웨이가 빛나지 않았나? 그러니까 분위기로서 한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중국 배우잖아요. 예,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중국 배우. 제가 생각하기에 몇 명을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약간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 영화의 여운이 오래 남고 계속해서 흥행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자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마지막 장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화의 주 배경은 시애틀이라는 공간이죠. 이 시애틀에 안개 낀 그 모습, 그 비 오는 축축한 그런 느낌이 이 영화를 뭔가 좀 더 나에게 스미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한다는 점에서 이 시애틀이라는 공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이 결국에는 탕웨이와 그 현빈 씨가 있는 중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닌 되게 이상한 낯선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낯선 공간에서 또 4일간 제한된 시간 동안 휴가를 보낸다는 그게 그 설정 자체가 되게 멜로적인 느낌을 어쩔 수 없이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애틀이라는 공간이나 혹은 뭐 4일이라는 짧은 제한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4일이라는 시간을 들으니까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형을 그거를 모티브로 딴 듯한 느낌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 사람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결말이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더 뭔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랑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듯한 설정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좋았던 장면은 사실 이 만추 영화에서 마지막이 아니라 현빈과 탕웨이의 키스 장면이었어요. 네, 그게 처음에 극장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서는 마지막에 큰 여운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 영화를 좀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영화가 멜로드라마이기 때문에 탕웨이의 어떤 감정, 시선을 좀 주의 깊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탕웨이와 그 현빈이 헤어지기 직전에 그 키스를 나누게 되는데 자욱하는 그 안개 사이에서 멀리서 이들의 모습을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클로즈업을 갖다 대는데 그때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키스를 해요. 근데 중반 이후부터는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애나가 더 적극적으로 이 키스에 응하고 그것을 주도해가는 모습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게 비로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마지막 정도에 이르러서야 애나가 자신의 욕망이나 이런 감정에 충실하게 되지 않았나? 좀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멜로드라마가 분명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한계냐면 여성의 욕망이 항상 이렇게 꾹꾹 숨겨져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장센 송에서 뭐 어떤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접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키스 장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여성 캐릭터의 감정을 드러내서 저는 그게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세미님이랑. 되게 저는 애나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상태가 축 처지고 무기력한 상태긴 하지만 본래는 원래 강한 여자로 비춰졌어요. 왜냐면 시작이 진짜 강렬하잖아요. 이 여자가 마치 남자를 죽인 듯한 느낌? 그러니까 그 사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아무튼 누군가를 죽였다는 게 어머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물론 현빈이 막 그렇게 폭격됐을 때도 되게 강하게 거절하잖아. 아니야. 약간 필요 없어. 약간 이런 것도 그렇게 현빈 정도가 되는 남자가 다가오면 광대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던가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러고 되게 센 여자로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나중에 현빈을 제외했을 때도 먼저 자기가 모텔을 가자고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강한 여자로 보이지만 이렇게 속으로는 상처받았고 사랑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뭔가 여린 여성으로 저는 나중에 추후에 그게 밝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저는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세미님과 반대로. 그러니까 원래는 강해 보이지만 알고 봤더니 상처를 가진 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다가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저 전작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영 씨, 김지미 씨 진짜 그렇게 약탈당하고 김수용 씨의 그 김혜자 선생님도 가정폭력으로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수척한 여성의 모습 그리고 김혜자 씨 지금도 되게 여리여리하고 소녀 같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 때문에 그런지 오히려 저는 김태용 작품에서 조금 여성 캐릭터가 조금 이중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는 강한 면을 가지고 있으나 그 뒤에 숨겨진 이면이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여줘가지고 오히려 저는 되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애나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여러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의 경우에는 세미님 말씀도 맞고 제이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애나와 훈의 관계에 있어서는 애나가 마지막에 욕망을 표출하게 되는 건 맞지만 애나의 속 사정이 밝혀지면서 영화 전반을 봤을 때 애나가 강해 보였지만 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다, 여린 면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애나가 각기 다른 관계를 맺음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 인물의 설정이 조금씩 다른 형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애나를 중심으로 이 영화를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아까 4일 휴가 말씀드렸는데 그 4일의 휴가가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죽음이 애나에게 어머님의 죽음이 애나에게 뭔가 해방의 시간을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약간 이질적인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뭔가 그 느낌이 좀 더 이 영화를 질척거리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내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그걸 해방의 시간으로 여긴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 영화의 설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또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아까도 완벽한 스포일러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 시애틀에 도착하고 나서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정류장에 와가지고 매표소를 한 번 섰다가 다시 그냥 말없이 사라졌다가 다시 뒤로 가가지고 또 서가지고 그 매표소 아저씨가 또 왔네요 이랬는데도 다시 표를 못 사고 뒤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엄마를 보러 달려가지 못하는 그런 이중적인 마음이 너무 그 컷 하나로 표현이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름님이 말한 것처럼 뭔가 그런 해방감과 동시에 엄마 그리고 이 낯설은 내가 그 감옥이라는 곳에 있는 것 때문에 이 낯설음 때문에 그 복합적인 감정들이 그 장면으로 딱 표현이 된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와 더불어서 좀 인상 깊었던 그 영화 속 장면이 있어요. 그 유원지에서의 그 장면이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 범퍼카를 타다가 이제 그 유원지가 종료 시간이 돼가지고 운투건이 그 범퍼카이에서 그 탕예와 현빈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반대편에서 또 영화 속에 영화가 한편 펼쳐지죠. 어떤 연인인지 모르겠는데 그 한 남자와 또 한 여자가 서로 이런저런 뭐 대화를 주고받는데 영화 속에서는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죠.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그 현빈 역할을 현빈이 맡은 이제 훈이라는 캐릭터가 갑자기 복화술사처럼 그 더빙을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하기 시작하죠. 마치 여성은 계속 그 남성한테 구애하고 있고 남성은 더 이상 마음이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진행하다가 갑자기 침묵하고 있던 탕웨이 이제 애나가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 장면들이. 근데 저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드디어 조금씩 이 탕웨이가 맡은 애나가 마음을 열지 않나? 저도 그 장면 처음에 설명하실 땐 전혀 기억이 안 났는데 점점 듣다 보니까 그 장면이 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뭔가 둘이 충돌하면서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서로 약간 합이 생기는 그런 듯한 느낌이어서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김태용 감독이 그렇게 영화 속에 영화를 배치하면서 새로운 효과를 낳는 게 되게 재밌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영화 속의 영화라는 그런 설정 말고도 뭐 영화 속의 다른 음악이라든지 다른 설정을 통해서 이 영화가 좀 더 극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게 있나요? 저는 이 영화를 생각했을 때 배경음악 OST가 생각이 나진 않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주로 OST가 두드러지는 부분이 있나요? 그렇게 인상 깊지 않은 이유가 조금 음악이 촌스러워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뭔가 그 왈츠 같은 느낌이 신나는 음악이 나오는데 그게 조금 제 기준에는 좀 옛날 음악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리메이크 작이라서 그런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볼 때는 되게 음악이 특이하다 같은 음악이 반복적으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특이하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전작품들을 보니까 그 남자 주인공 82년작에서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잠자리를 할 때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야 되게 즐거운 음악이 나오는 거야. 되게 마치 그들이 노동하듯 아니면 운동하듯이 약간 그런 것처럼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듯한 신나는 음악이 나와가지고 되게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75년도 김기영 씨 작품에서도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간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음악이 되게 막
잔혹한 음악이라기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음악만 들으면 즐거울 수 있는 음악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리듬이 되게 빠른 음악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되게 기이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느낌이 있는데 김태용 작품에서는 잠자리를 할 때는 음악이 나오지 않아요. 분위기 있는 음악이 나오는다가 그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데 오히려 정신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촌스러운 음악이 둥가둥가둥가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조금 좀 독특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치 그 관계들 그러니까 뭔가 성적인 관계를 떠나서 이 정신적인 관계를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김태용 감독의 염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그 음악이 조금 좀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막 듣고 있다 보면 오히려 김태용 감독의 만추보다 김기현 감독의 그 육체의 약속인가 75년도 작품이 더 궁금해요. 상상이 안 가요. 너무 무서워. 왜냐면 지금 그 이미지적으로는 강간을 당하는 그 씬이니까 굉장히 좀 정서적으로 밀착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음악은 아까 제이님께서 그런 표현 하셨잖아요. 그냥 음악만 들으면 굉장히 즐겁다. 비참한데 즐거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좀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감독 디렉팅을 할 때 그런 상반된 것을 묘사하고 싶은가? 한편에서는 좀 이것도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그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범죄의 그 현장에서 양가의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저 캐릭터가 이런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완전 엘르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엘르도 엘르라는 약간 영화 그래요. 네, 저도 그 영화 그래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김기현 감독의 이 성구와 2017년에 개봉한 영화 비슷한 맥락을 갖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그런 씬들에서 여성의 욕망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겉으로는 표현하면 굉장히 어떤 윤리나 이런 질서나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우회해서 그런 식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었나? 라는 또 생각이 문득 드네요. 진짜 확실히 멜로드라마의 주축이 되는 것도 그렇고 여성이고 또 주 관객층도 여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확실히 여성 캐릭터의 욕망이라든지 뭐 자신의 뭐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명확히 전면화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계속해서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형 감독의 만추의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정서적 교감이 완전히 우선시된 영화인 것 같아서 제일 그래도 최근에 흥행한 그리고 2011년도 시기랑 제일 맞물려 있는 로맨스 영화, 멜로 영화 하면 건축학개론을 빼놓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건축학개론은 전혀 약간 정서적인 관계가 저는 별로 안 드러나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는데 그건 약간 남성 관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가? 제가 봤을 때? 그럴 수도 있겠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만추라는 영화도 김태용 감독의 일종의 남성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여성 멜로 드라마이긴 한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만추를 계속해서 만든 감독들은 다 남성 감독이잖아요. 남성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 멜로 드라마를 만든다. 그게 무엇일까? 일종의 이것도 남성 관객의 판타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런 정서적인 밀착이 우리 김태용 감독이 그리는 빅픽처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정말 그 여성들이 그런 어떤 정서나 느낌, 뭐 감정을 가질까?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통했잖아요, 김태웅은. 탕웨이랑 결혼했잖아요. 탕웨이한테만 통한 거 아닐까? 왜냐면 그 영화에서 결정적인 그런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고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 훈이가 중국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물어봐요. 하우라는 뜻이 좋아라는 건 안다. 하지만 싫어? 아니면 좋지 않아? 그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애나가 화이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무슨 말 하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해요. 했더니 이제 탕웨이가 이제 그동안 그간에 자기한테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례식장 때문에 집에 왔는데 뭐 옆집에 사는 첫사랑 오빠 그러니까 자기한테 도망가자고 했었고 그걸 안 남편이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그거에 대답을 묘하게 그냥 뜻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영어로 안 하고 중국어로 하기 때문에 애나가 훈이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절묘하게 맞는 거예요. 하오 할 때는 정말 좋은 얘기 할 때고 하이라고 할 때는 정말 싫은 안 좋은 얘기 할 때고
근데 그래서 탕웨이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국어 할 줄 아는 거 아니야? 하는데 나중에 결국에는 좀 엇나간 대답을 해가지고 아니구나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 되게 뭔가 그런 뭔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 약간 그런 게 되게 그 둘 사이에서는 되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물론 영어라는 그 울타리가 있긴 하지만 그 탕웨이랑 김태용도 마찬가지로 똑같잖아요. 훈이랑 지금 중국어는 못하지만 김태용 감독은 그리고 탕웨이는 한국어를 못하지만 영어라는 그 네 개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의 사랑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정석적인 교감이 있었으니까 약간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이 영화를 찍고 나서 탕웨이랑 김태용이 결혼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수긍했던 것 같아요. 그게 통하는구나. 근데 저도 정서적인 교감이 이 영화에서 되게 두드러진다라고 저는 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건축학개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저는 정서적 교감이 전혀 없다고 느꼈는데 세미님은 그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저는 같아가지고. 그게 더 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사랑인데 그 수지와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 밑바닥에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이 응어리가 있는데 그게 적절하게 해소가 안 됐고 우연히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이혼녀로 돌아온 이혼녀로 돌아온 그때 누구였나요? 한가인. 예, 한가인을 보고서 비로소 일종의 저는 그게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된 것 같아요. 첫사랑에 대한. 왜냐하면 계속 그게 무의식 중에 남아 있었겠죠. 굉장히 본인이 좌절하고 본인의 어떤 욕망이 분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영화죠. 누가 그 첫사랑이 한 10여 년이 흘러가지고 나 몰라? 이렇게 정말 저는 영화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오랫동안 지속됐을까 싶으면 그게 좀 밑바닥에 정서적 교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인물들 간의 정서적 교감이 있었는데 그걸 되게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수지가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지속되다가 유부녀가 돼서 그걸 되게 분출을 갑자기 하는 느낌에 저는 되게 당혹스러웠던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재훈 씨가 수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처럼 저희조차도 수지의 마음을 관객들조차도 몰랐던 그런 설정에 있어서 이 완전히 정서적 교감을 주축으로 삼는 만추랑은 전혀 다른 성격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오히려 더 관객들에게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만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학개론은 완전히 흥행을 했고 이거는 흥행이 실패했다는 점이 있어서 멜로드라마 좋은 멜로드라마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저는 여성 멜로드라마보다는 남성 멜로드라마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남성 캐릭터가 뭐 중심이라기보다는 남성 캐릭터의 그 시선과 관점으로부터 여성 캐릭터를 바라보는 영화들. 건축학개론은 제가 생각하기엔 여성 주인공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남성 맞아요. 주인공한테 강조점이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 이 만추라는 영화는 멜로드라마가 맞고 그 멜로드라마의 중심은 여성 캐릭터라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누군가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근래 나온 영화 중에 멜로드라마 중에 저는 가장 만추가 기억에 남는 영화거든요. 이게 2011년도 작품이니까 꽤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특히 이런 가을, 쓸쓸한 가을에 보면은 여성 관객뿐만 아니라 남성 관객도 굉장히 좋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해보니까 만추가 벌써 6년이나 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6년 동안에 생각나는 한국 멜로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맞아. 지금 멜로드라마의 장르가 완전히 다 침체된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런데 좀 이건 여담인데 이 영화는 중국에서 흥행했어요. 아 그래요? 네, 한국 영화에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그게 보면은 중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 한 그 박스 오피스 성적으로 해서 뭐 금액으로 나와 있긴 한데 거의 한 5위 안에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굉장히 신기했어요. 왜냐면 중국에서는 왜 흥행했지? 현빈이랑 맞아. 탕웨이 효과와 저는 현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정서를 말씀하시잖아요. 중국인들의 정서라는 게
좀 잘 맞아떨어 있지 않나? 그 애나라는 캐릭터가 연기하는 그 여성 캐릭터에 좀 밀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흥행의 요인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왜 다르지? 한국 여성의 정서와? 이게 조금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굉장히 도시적인 감성은 아니잖아요. 탕웨이가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아까 굉장히 겉으로는 강해 보인다고 한데 그 내면 속에서는 좀 들끓는 표현하지 않는 자신들의 어떤 이런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중국 사회는 뭐 모르겠지만 한국 사회보다는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시간이 늦은 사회에서 그러지 않나? 그런 것들이 좀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그런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저는 그래서 흥행하지 않았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혹시 중국인 뭐 유학생이나 이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저는 오히려 되게 중국인 여성분이 더 당차고 맞아. 약간 공산주의 국가 여성이니까.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만추가가 흥행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놀랍긴 하네요. 흥행을 한 영화. 저도 놀랐어요. 이 영화가 중국에서 개봉됐는데 뭐 나름대로 이제 흥행을 했고 그래서 한국 영화 각인된 거라서 뭐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 영화가 분위기는 전혀 다르지만 되게 비포 선라이즈의 컨셉과 되게 비슷하다라는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우연히 만났고 거기서는 기차에서 만나지만 여기서는 버스에 만나게 되고 또 어찌됐든 헤어짐을 전제로 했고 또 나중에 또 다시 만나자라고 했잖아요. 비포 선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결말이 나오지 않고 비포 선셋에서 그냥 둘이 못 만났다라고 이야기가 전개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비슷한 상황 설정이 있어서 정말 낯선 곳, 여행 그리고 제한된 시간 이건 진짜 멜로의 진짜 정석인 유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김태훈 감독의 2011년 작품인 영화 만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필름 필터링 해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영화 볼까 아니면 본 척할까 어떤 판결을 내려주실까요? 저는 이 영화를 보는 것으로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이 계절인 지금 딱 만추 아닌가요? 레이트 어텀. 계절도 되게 잘 어울리고 되게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계절감을 도드라지게 보여지는 영화가 없어가지고 저는 멜로 영화로도 가치가 있는 영화긴 하지만 그럼 아까 말씀하신 여름님이 말씀하신 이만희 감독의 계보를 따라서 이 분위기를 포착하는 이 무드를 포착한 영화로서 되게 가치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저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인상 깊진 않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계절감이 느껴지는 영화. 정말 영화를 보면 이제 다가오는 겨울 냄새가 나는 듯한 느낌이 나는 영화라서 되게 계절이 딱 바뀔 때마다 생각날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세미님은 어떤 판단을 내려주실까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을 읽는데 만추를 갖다 이 만자가 늦을 만자잖아요. 실제로 그 영어의 원제는 레이트 오텀이기 때문에 늦은 가을이에요. 그런데 이 그 늦을 만자가 그 글에서는 어떤 글에서는 가득 찰 만자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가득 찬 가을로 이 영화가 마무리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엔딩 멘트 그거 하려고 했는데. 늦은 가을이 아니라 가득 찬 가을. 아까도 이제 제이님이나 뭐 여름님께서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언급을 주로 많이 하셨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캉예이가 연기한 그 애나라는 캐릭터는 새로운 출발을 갖다가 앞둔 그 인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얘기를 나눠보니까. 분명히 그 애나의 가을은 늦은 가을이 아니라 가득 찬 가을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네요. 제 엔딩 멘트가 되게 필요했는데 저는 이 영화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영화의 제목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정서적으로 느꼈을 때 저도 이 만추라는 단어가
그냥 꽉 찬 가을이라는 되게 느낌이 저한테 되게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리고 처음엔 진짜 그런 뜻인 줄 알고 몇 년 동안 그러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득 찬 가을, 아무튼 가득 찬 그 시간이라는 표현이 너무 약간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 영화에 너무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저희가 만추라는 제목을 좋아하는 것처럼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득 찬 가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다음 시간에 더욱더 가득 찬 시간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화 많이 추천해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